문법 기본 이론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국토계획법의 네 번째 파트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파트는 시험 문제에서 매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 도시관리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또 누가 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부터 봐야 되겠죠. 자, 한마디로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집행을 하면 국민들의 권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한당하게 돼 있죠. 권리를 침해받고. 자, 법적으로는 뭐냐면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자, 이 도시관리계획도 도시로 시작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각자 개별 도시에 대해서 이 계획을 만드는데 자, 계획의 성격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아니고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지시를 받아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행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자, 우리 도시는 개발도 해야 되죠. 근데 난개발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에 관한 계획도 만들어주고 또 낡은 데가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로 정비도 해야 됩니다. 또 환경적으로 보전도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서 보전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전하는 땅으로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게 계상권 행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이제 개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자,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우리 앞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어 있을 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지시를 받아서 이 도시를 실제 이제 실행하는 거죠. 여기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 같은 그런 실행하고 집행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비구속적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실제 국민을 구속한다. 행정청도 구속을 하고 지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어떤 그 권리를 제한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비구속적 계획,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구속적인 성격이 있을 때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이 사실 이 표가 제일 중요하죠, 그림이. 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렇게 8가지 종류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용어 정리할 때 1강에서 봤듯이 1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자, 도시관리계획은 이 만들어진다는 말을 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가 토지 위에 지정되는 거죠. 또 2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 4종류가 또 지정 변경됩니다. 자, 3번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자, 4번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자, 구도시를 정비하는 정비사업도 있죠.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또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할 때는 세 개를 묶어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분류하고 사업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토지에다가 어떤 명칭을 정하는 거죠.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라는 명칭을 정하고 자, 6, 7, 8번 같은 경우도 용도 구역에 포함돼서 어떤 명칭을 정하는 건데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어떤 토지 위에다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명칭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번, 4번처럼 분홍색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하겠다. 정비사업 같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3번,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자, 5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다. 이거는 도시의 어떤 일부 지역을 개발할 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 5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6, 7,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 도시관리계획의 용도구역 중에서 4종류가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었죠. 자, 이 그림으로 넘어오시면 용도구역이 7종류가 있는데 자, 기존의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는 것,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쉽게 생각하면 이게 규제를 더 강화하는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이 들어오면 토지가격이 낮아집니다. 더 떨어지죠.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자, 반면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용도구역인데 이런 것들은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서 토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있었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폐지가 됐습니다. 자, 또 보시면 용도구역은 7종류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 저기 용도구역 4종류가 아까 말했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걔네들은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이 들어갔을 때 행위제한이 강화되고 용도지역 위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형태로 용도구역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뒤에 가서 또 자세한 명칭을 배울 겁니다.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는 9개, 용도구역은 여기 4개하고 6, 7, 8번을 별도로 떼서 이 8월 7일부터 새로 생긴 거죠. 24년. 이런 것들이 용도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이 기반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자,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가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이고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5번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서 우리 이렇게 8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개별 학원에서는 이걸 또 암기하기 위해서 또 앞글자를 따서 하는데 뭐 이런 말도 쓰죠.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니까 용입니다. 용. 자, 얘네들도 다 용도 구역에 포함되는데 따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암기하실 때 용, 기도 정지, 그 다음에 여기 복도 입, 이렇게 복도 입 이런 식으로 복도 입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용, 기도 정지, 복도 입 이렇게 한번 앞글자 한번 쭉 따보고 도시관리계획은 8가지 내용으로 결정되는데 1번, 2번, 6, 7, 8번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라는 명칭을 정하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3번, 4번 도시관리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것은 5번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자꾸 숙달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들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역은 이제 우리가 한번 암기를 해보면 용도지역은 21가지 명칭이 있죠. 크게 우리나라 땅은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은 도시용으로 쓰는 땅, 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주변에서 관리 상태로 그대로 쓰는 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이 잘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보전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고, 자, 도시지역은 세 분이 되는 거죠. 자, 도시지역도 주택을 주로 짓는 땅이 주거지역입니다. 행정청이 이렇게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라고. 또 상업지역도 있고 상가를 짓는 곳, 공업지역, 공장 같은 걸 유치하는 곳, 자, 녹지지역처럼 도시지역도 공원 녹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도 있는데 주거지역이 다시 6개로 나눠집니다. 1, 2종 전용주거, 1, 2, 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과거의 준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해서 지정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입니다. 자, 1, 2종 전용주거고 1, 2, 3종 일반주거고 자, 준주거지역이 뭔지는 뒤에 가서 보시고 지금은 일단 이름부터 먼저 암기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이 6개인데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특히 여기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 내에서 땅값이 제일 높게 형성됩니다. 이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이 질 수 있고, 자, 상업지역은 중1, 유,근 뭐 이런 식으로, 자, 중학교 1학년 되면 생긴다 근육이 뭐 이렇게도 암기합니다. 중1, 유근,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중1, 유근. 자, 그 다음에 전일준, 공업지역은 전일준입니다. 전일준. 중학교 1학년 되면 생긴다 근육이 이렇게 외우시는 건데, 자, 그 중학교 1학년 학생 이름이 전일준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전일주라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생긴다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 많이 생기려고 먹는 약이 녹지지역의 보생자입니다. 자, 보생자라는 한약을 먹어서 전일준이가 근육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약간 요령이죠. 전일준, 보생자, 보존 성격으로만 유지하는 녹지. 자, 농업적 생산으로 쓰는 녹지. 녹지 중에서 규제가 제일 약한 곳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자, 최근에 뉴스에서 뭐 자연녹지 땅을 뭐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뭐 특혜를 받다 이런 뉴스 나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용도지역이 이렇게 녹지지역 3개, 공업지역 3개, 상업지역 4개, 주거지역 이렇게 6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 16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이런 세부 명칭을 토지위에다가 정한다라는 게 바로 용도지역의 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자, 보생계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비싸게 토지가 이제 거래되는 그런 땅으로 볼 수 있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규제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개발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되는 명칭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용도지역. 자, 지금 우리가 이 용도지역 21가지 이름을 지금 한번 보신 거예요. 자, 이번에 용도지구입니다. 9종류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여기도 보면 명칭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앞글자로. 자,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우리 빵을 사준다. 이렇게 방화 방지를 합쳐서 우리가 빵 이렇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경복이라는 남자애가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을 보고 자, 취해서 시험을 잘 보고 술을 한 잔 먹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9종류 이름을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용도지구는 앞에서 배웠던 용도지역을 먼저 토지 위에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홍색,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호지구, 자,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 방제가 들어가면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해서 자, 건물의 높이가 낮아지거라든가 건물의 어떤 종류가 제한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사실은 이 토지에 용도지구 들어갔을 때는 특히 고도지구 같은 거 들어가면 건물의 높이가 30m까지 올라갔다가 이 고도지구로 묶여서 15m로 잘리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가 대부분 다 강화되는 겁니다. 반면에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이 파란색 명칭이 들어갔을 때는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용도지구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지구 배우실 때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앞에서 배웠던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앞으로 배울 거예요. 건축물의 종류 제한이라든가 건물의 크기 같은 거를 제한하는데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지구가 들어가면 규제가 완화되는 건 파란색도 있고 강화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여기가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만약에 10층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 고도지구로 묶이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인데 이렇게 고도지구로 묶여버리면 여기 나머지는 고도지구가 아니죠. 이 고도지구가 묶인 지역들은 건물이 뭐 30m까지 올라가려다가 고도지구 15m 이렇게 걸리면 고도지구 때문에 여기는 15m밖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 주변 지역은 이 준주거지역밖에 없으니까 건물을 이제 30m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준주거지역 위에 고도지구 들어가면 고도지구 때문에 준주거 지역의 행위 제한, 건물 짓는데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죠, 고도지구. 자, 그다음 이번에는 용도지역의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같은 녹지역인데 이런 개발진흥지구 같은 용도지구 들어가면 자연녹지가 원래 개발하기 좀 어려운 땅입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져서 특정한 어떤 법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떨어질 수 있겠죠. 고도지구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 어떤 우리 자산 같은 거를 토지로 우리 많이 분석을 하는데 주변에서도 뭐 김포공항 근처에 고도지구가 해제가 되면 그 주변 땅값이 올라가서 많이 재산적인 상승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용도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용도지구 같은 것들도 이렇게 9종류가 있으니까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강아지 개한테 특별히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방화, 방제, 자, 화재 예방을 위한 지구, 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 특정한 용도, 청소년 유해시설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지구, 개발을 도와주는 지구, 추락지구, 새로운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구, 뭐 보호지구는 문화재라든가 우리 관공서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앞으로 배울 거니까 지금 용도지구 이름만 한번 쓱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구역도 아까 우리 7종류가 있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게 있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 초심자들은 공부하는데 이런 용어들 때문에 이제 활짝 놀라십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2번 보고 3번 보고 하고 또 제가 계속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걸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귀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게 용도 구역이 이름이구나. 용도 지구의 이름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용도구역도 효과를 보시면 준주거지역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개발 제한구역이 묶이면 개발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건물을 아예 못 짓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준주거지역 위에 개발 제한구역 들어가면 용도구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이 들어가면 행위 제한이 완전히 강화되는 거죠. 건물 아예 못 짓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여서
이 개발제한 구역을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그린벨트란 말도 씁니다. 또 자연 녹지 위에 도시 혁신구역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용도구역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구역 7개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 암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이제 법에 어떤 형태로 물어보는지 그 관련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이란 말을 안 씁니다. 입안이란 말 씁니다. 의미는 같은 건데 계획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이고 수립 승인이란 말 쓰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란 말을 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 부분 보겠습니다. 입안 대상 지역부터. 자, 도시관리계획도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관할구역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자, 이때도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도시의 전문화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인접시장군수과 당연히 협의해서요. 자, 우리 이런 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배운 내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 하나의 도시별로 도시 안에서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서울특별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인접한 도시인 경기도 성남이라든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의정부 이런 지역들을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장소적으로 포함해서 입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접시장군수 등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입안권자,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입안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관청을 봐야 됩니다. 입안, 결정권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기본계획이나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 승인권자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 결정권자라는 말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의미는 거의 같은 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하는지 원칙이 있고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특별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자기 도시에 대해서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도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자, 저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기 등장했네요. 그다음에 여기 도지사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결론인데 자, 우리가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6명의 도시의 장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도 이런 법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입안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잠깐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로 넘어왔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이 6명의 관청이 자기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위해서 수립을 의무적으로 하고 요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런 1번이나 2번에 해당이 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6명만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권자라 나오시면 안 됩니다. 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오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원칙적으로 이 6명이 특별 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입안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 자, 국토부 장관은 평상시에는 입안 안 하다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하고 관련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장소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친다든가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랑 이렇게 걸치게 되면 이 장소가 넓기 때문에 2개 이상 시도보다 높은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하는 이런 거일 때는 이 장소가 넓기 때문에 시도지사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같은 것들을 정한다. 넓게 용도지역을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도지사 쪽으로 가보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는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넓게 용도지역 같은 것들이 정해졌을 때도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이 지정됐을 때도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 자,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하는 경우는 2개 이상 시군을 이렇게 통합할 수, 모두 다 총괄할 수 있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로 이게 바다에 해당합니다. 바다. 자, 바닷가, 공유수면 물하고 바닷가 그 수면하고 그 인근 육지에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데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바다 쪽을 관할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도 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우시면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위반할 수 있고 용도구역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로 이 바다 쪽에다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고 이렇게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적 위반권자 6명,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사유가 있을 때. 자, 비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기본계획은 6명만 수립권자입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해수부 장관 나오시면 안 돼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네,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와서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6명,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가 여기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6명이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도 위반권자가 될 수 있다. 예외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의 이제 결정입니다. 우리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죠.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이 위반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절차가 결정이기 때문에 그 확정하는 관청이 결정권자입니다. 자, 결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또 별도로 대도시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자, 우리 이제 대도시 같은 데가 우리 지방에 몇 군데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군수도 이 두 가지 도시관리계획은 제가 직접 결정권자가 됩니다. 자, 상당히 어렵죠. 자,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하고 결정권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매칭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누굽니까? 시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또는 도지사. 자, 이게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을 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대도시는 어떤 데가 있을까요? 경기도 지역에 성남, 용인, 고양시 같은데 안양, 안산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경기도권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충청도권에 천안, 청주 같은 데가 있고 또 우리 전라도권에 전주 같은데, 우리 경상도권에 창원 같은데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될 수 있는데 대도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중에서 대도시의 시장은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군수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되는데, 자, 이렇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또 암기하라고 그래요. 우리 학원 같은 데서. 자, 그러지 마시고 조금 스토리를 알고 암기하시면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위반권자하고 결정권자를 이렇게 우리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위반권자의 원칙. 자, 위반권자 아까 우리 6명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상문수 같은 관청이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의 원칙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결정권자가 원칙이 누구였었냐면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이게 시도지사고 묶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도시도 결정권자가 되고 시장문수도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는 자기 자신이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위반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자, 반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는 1번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결정권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시도지사 할 때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여기 시도지사 할 때 자, 이런 관청들이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 군수가 모두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별도로 빼서 2번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리고 자, 3번이 뭡니까? 자, 원래 시장문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해서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지만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는데, 자, 시장문수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개 배웠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아니면 자,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런 지구단위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도시관리계획은 요 시도지사, 여기 써있는 이분들,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된다. 근데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1번이나 2번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를 위반했을 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 아까 두 가지 항목,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두 가지 항목은 시장 군수가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근데 결정권자에 또 예외가 있네요. 결정권자에서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 자기 자신이 위반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고, 또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처럼 국민들의 권리를 아주 많이 침해하는 거,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은 아예 건물을 못 짓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 침해가 아주 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결정을 못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경우만, 이 두 가지 항목은 항상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다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다 수면하고 물하고 육지 쪽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다를 관할하는 해양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결정권자가 원칙, 시도, 대도시, 시장군수가 결정을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3개는 별도로 있고, 해양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도 하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반권자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위반권자가 6명이 있었고, 자, 예외적 위반권자도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었습니다. 위반. 자, 여기까지가 위반권자입니다. 원칙과 예외. 네, 결정권자에서 아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뭐 서울시든 광역시든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말고 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이런 항목들은 위반권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항상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 본인 자신이 위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반권자가 누구든지 해양선부 장관이 정하는 것,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해양선부 장관의 결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1, 2, 3번에 해당이 되면 위반권자가 누군지 따지지 마시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한다.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반권자하고 이제 결정권자를 이렇게 연결해서만 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반권자 원칙, 결정권자 원칙, 그다음에 위반권자가 쭉 나와 있고, 예외적으로 결정권자가 이렇게 3가지 항목은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권자다. 그다음에 해양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딱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 자,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를 보고 나서 다시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로 가봅니다. 자, 우리 이 내용도 앞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제가 구분했는데, 수립이란 말 대신 위반이란 말 쓰는 겁니다. 위반. 자, 그때 승인 대신 결정이란 말을 써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은 용어를 좀 달리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반하기 전에 기초의사 있고 의견 청취 같은 거 있네요. 자, 여기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결정권자가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운 도시기본계획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용산기지도, 요거 분명히 우리가 앞글자로 우리 공부를 했는데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거의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달라고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권자한테 가서. 자, 이런 거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는 없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유리한 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리한 거는 5가지를 선정해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권자는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검토해보고 제안을 받아줄 건지 거절할 건지 이렇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민의 입안을 제안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오셔서 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누가 합니까? 아까 원칙을 먼저 보였습니다. 원칙.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죠. 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는데 일단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6명이 입안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아까 시도지사,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대도시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두 가지 도시관리계획 관련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도 결정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원칙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 먼저 기초조사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권자가 입안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장소에 가서 기초조사, 아까 우리 그 도시기본계획에 배운 것처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여기다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6명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입안하는 장소에 가서 입안권자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 측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삼성이 뭔가요? 삼성.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 항목에다가 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재취약성 분석, 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기초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잘 기억을 해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이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할 때는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 분석만 포함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내용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여기가 도시기본계획으로 넘어왔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같은 거 할 때는 기초조사에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이라는 여기 두 가지 성만 포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보면 삼성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에 여기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뿐만 아니라 이 환경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 세 가지 성자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하고 차이는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특히 여기 이제 그 변경 입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관리계획을 최초로 입안해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자, 기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변경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 입안을 하고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변경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 이 경미한 변경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로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장소가 도심지, 상업지역 같은 데 위치하고 있을 때는 여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관리계획은 이런 생략 사유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특히 변경 입안 같은 거 할 때 기초조사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자, 이런 산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이라는 삼성을 포함해야 된다. 자, 경미한 사유, 여기 생략 사유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경미한 변경 입안 같은 거 할 때,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장소가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이런 거, 또 상업지역 같은 데 위치하고 있을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자,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자,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겁니다. 자, 이 공고 열람의 이게 약자인데, 자, 그래서 일간신문 같은 것 등에다가 14일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고하고 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이 공고 열람인데, 자, 공고 열람이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해서 알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이렇게 알리라는 겁니다. 입안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럼 그 입안 내용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나서 자, 열람시킨다. 주민들한테 관련서를 열람시키는 겁니다. 요 14일 이상 열람시키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공고 열람인데 열람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자, 14일 이상 열람을 해서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받아주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가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의 방법이 공람,
자,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키는 겁니다. 열람기간 동안 주민들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생략사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생략사유 두 가지는 요 밑에 있는 거랑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기초조사로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고, 주민의견 청취 같은 경우도 생략사유 두 가지. 자,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내용이 자,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것 또는 경미한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주민의견을 또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견, 주민들이 뽑은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1번, 2번, 6번, 7번, 8번 도시관리계획, 3번 도시관리계획 같은 걸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총 내용이 몇 개 있었습니까? 8가지가 있었죠. 자, 도시관리계획 이쪽으로 오셔서 아까 내용이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 그다음에 2번과 6, 7, 8번 도시관리계획이 용도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3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빼고 요 1번, 2번, 그다음에 3번, 6, 7, 8번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점점 어려워지죠.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지방의 의견 듣는 거를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 2, 6, 7, 8번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이게 용도 구역입니다. 통합해서 3번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자,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만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기초조사, 여기 조사 측량을 하여한다. 기초조사 내용 안에 이런 삼성,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의무조항으로 기초조사 내용이 포함해야 됩니다. 자,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주민의견. 자, 주민들한테 직접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침해를 받는 주민의 의견을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듣게 돼 있죠. 자,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두 군데 다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내용을 발표,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킨다. 그리고 14일 열람기간 동안 이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거에 반대하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행정관청 위반권자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 반영을 해야 되고 그 결과 통보는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람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내고 결과 통보는 공람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울 겁니다. 자, 주민의견도 또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 생략사유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생략사유 두 가지는 여기 협의심의 생략사유랑 같습니다. 국방상 기밀하고 경미한 변경 같은 거 위반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을 생략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여기 써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만 지방의견을 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조사한 서류, 주민의견 청취한 서류, 지방의 의견을 들은 서류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이 6명의 관청이 위반을 했습니다. 자, 그 주민이 위반 제한하는 건 따로 볼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자, 이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같은 관청, 대도시의 시장, 시장군수가 자기 상황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협의와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유사하죠.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과 유사하게 협의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들의 장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로 들어오시면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은 시도지사나 대도시나 시장군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그리고 협의와 심의도 아까 우리 주민의견처럼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또는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생략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추가 내용은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 등을 변경한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 등을 결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가 아니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냐 한번 보세요.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인데 시도지사가 결정을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만 하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결정할 때는 건물을 건축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공동심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심의가 필요하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가 아니라 자, 이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어떤 도시관리계획입니까? 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거. 자, 결정되고 나면 관련서를 이렇게 송부해서 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자기가 직접 결정했을 때는 직접 열람시키는 거고, 또 시장군수 같은 관청은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서 송부 받아가지고 이제 열람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초조사 의견 청취 입안하는 절차고 협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 고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더 풀어볼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의 입안 제한 대상이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한다는 것은 여기 1번부터 5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다 이게 주민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형태의 도시관리계획도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 우리 지역에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되죠. 자, 우리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특별한 장소로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구가 개발진흥지구인데 그 중에 산업, 공장 같은 걸 짓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공장이라든가 물류센터 같은 걸 짓는 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가, 자, 원래 공장을 못 짓는 땅인데 이런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성격이 바뀌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 때문에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근데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용도지구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용도구역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 변경을 해서,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건물의 크기입니다. 크기. 건축 제한 같은 것들은 건물의 종류 제한인데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같은 것들도 주민들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용산기지도라고 했습니다. 용산기지도라는 게 뭐냐면, 자, 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그 다음에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자, 용산기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도자를 따든지 아니면 여기 입자를 따서, 자, 용산기지도 또는 용산기지입, 이런 식으로 5가지 항목을 우리가, 자, 도시관리계획을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것들을 정하는 형태로 결정되면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개발될 수 있으니까,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지정 같은 것들을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자, 용도지구 건축 제한이 너무 심해서 이걸 없애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달라.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라는 걸 정해지면 이 건축 제한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완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골라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할 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면 제한하는 면적의 5분의 4 정도 이상의 땅을 찾아서 그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3분의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3분의 2 제한, 자,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도 3분의 2입니다. 자, 근데 5번에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는 걸 제한할 때는 이 제한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면적이 만약에 10,000제곱미터면 10,000제곱미터의 5분의 4 그러면 8,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찾아서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3분의 2로 제한할 때 면적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5분의 4입니다. 자, 이거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이제 개인 사유지만 가지고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5분의 4 같은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는 또 세부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용산기지도 이렇게 용산기지도,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용산기지입, 자, 용산기지 여기 입체 복합구역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 5가지는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 제한 면적의 일정 비율의 땅을 찾아서 거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제안일로부터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자, 주민들이 제안하면 자, 제안일로부터 45일 안에 통보가 오고 제안을 받아주겠다, 거절하겠다.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방권자는 주민한테 통보하는 기간을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의 제안이 받아지면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방권자는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준 겁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을 추가적으로 이반 결정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럼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이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임의기종으로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아니고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자, 여기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작성 기준은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도시기본계획하고 유사하게 이런 수립 기준자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시의 장들한테 이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이 여기서 이반이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도시관리계획 도서, 도면 만드는 기준은 이 기준자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로.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이 계획의 상세한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 이반을 해야 된다는 표현도 한번 봐두십시오. 자, 이 말의 의미는 도시관리계획이 서울 같은 큰 도시하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는 여기 계획의 상세한 정도나 기반시설의 종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서로 차등을 두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이반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과.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권리 침해를 받고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그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효력 발생이라는 걸 따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효력 발생일이 없는데 도시관리계획처럼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은 효력 발생일이 있는데 효력 발생일이 지형도면 고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형도면이 지도입니다. 지도. 자, 지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지형도면이 되는 건데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우리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의 이반자가 지형도면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발표한 날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그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형도면 고시한 날 즉시 발생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다음 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길 그러죠. 이길. 이길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지형도면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 해야 되는 후속 조치인데 자, 이반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아까 이반권자가 원칙적으로 6명이 있었죠. 자, 원칙적으로 그 이반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고 또 이반권자 중에서 예외가 있으면 그 예외인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지형도면의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건데 이반권자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한다. 이반권자 원칙적으로 이반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다만 대도시의 시장 같은 관청이 이반했을 때는 그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형도면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 내용이 뭐냐면 자, 지형도면을 승인을 안 받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다는 건데 자, 우리 좀 전에 자, 아까 이반권자가 원칙이 누구였어요?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죠. 자, 그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이반권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 끝에 있는 시장 군수는 시장군수가 지형도를 작성했을 때는 지형도를 잘 만들었는지 지형도에다가 도시관리 내용을 잘 표시해서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승인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 여기 제외니까요. 그리고 승인 신청이 올라가면 승인을 내주는 기간은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승인을 안 받은 예외가 더 있네요.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 시장군수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직접 결정한 사항 같은 게 있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용도면을 시장군수가 만들었더라도 승인 신청을 도지사한테 안 하는 예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기본 사항은 아니고 조금 추가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추가적으로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시장군수 같은 이반권자가 지용도를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을 했는데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거에 대해서 지형도를 만들었을 때는 도시사한테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만들었을 때도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을 안 받는 예외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2순환이라든가 3순환 가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지형도면의 작성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다. 입안자가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 지형도면이 이제 외부로 발표되는 날, 고시일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고시일 다음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경과규정은 기득권의 보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새로운 규제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공사를 못하게 되는데, 근데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을 때는 이미 공사나 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안 맞더라도 도시관리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나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는 자, 이 결정 나오고 나서 3개월 안에 그냥 공사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안에 공사 내용을 요거를 신고합니다.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됐더라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온 게 공사랑 안 맞더라도 기존 공사니까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가종족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결정이 들어왔을 때는 자,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공사의 내용, 사업 내용을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3개월 안에 공사 내용에 대해서 여기 허가를 받고 별도로 허가를 받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보다 간단한 절차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런 경과 규정을 보시고 나셔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도시관리계획도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게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자, 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동시 입안, 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같은 걸 만들고 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사후적으로 입안하는 건데 이제 시간이 없으면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자,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시면 틀립니다. 이런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기출문제 우리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아까 우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케이스가 5가지가 있었죠. 용산, 기기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입안을 제안할 때는 제한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를 찾아서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는 틀렸습니다. X입니다. X.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29회 때. 자, 31회 때 문제가 보면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자, 원칙적으로 입안권자 중에서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런 내용을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그라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하는 것은 우리 바다에다 정하기 때문에 바다를 담당하는 해양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작년도 문제입니다. 35회 때 문제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동시에 함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즉시 발생하는 거죠. 다음 날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지문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X. 시가조정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같은 거 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자, 시가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기득권을 보호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여기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고 특광시군수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가조정구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해서 X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내용이 길었지만 여기 네 번째 테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